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제3회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1번. 다음 중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우리 조세 총리에서 가장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죠. 여러분 반드시 성립과 확정과 소멸 꼭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당의 세목의 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당의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거 물어본 거죠. 1번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 그렇죠,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행위세, 그죠? 행위세일 때는 행위 시점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재산세 가볼까요? 재산세는 무슨 세죠? 보유세죠. 보유세일 때는 항상 여러분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보유세일 때는 무조건 과세 기준이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라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우리 보유세 종류 세 가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세지종 기억해 두셔야 되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세는 요 보유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죠.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준이죠. 다 언제죠? 6월 1일이죠. 6월 1일이 바로 보유세 납세의무 성립시가 되는 거고.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죠? 그렇죠. 기간세죠. 기간세. 그래서 소득세 등 기간세일 때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되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주의사항. 단 기간세는 원칙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예외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외 뭐죠, 여러분?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죠. 자, 요거는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죠.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래.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지방교세죠. 자, 지방교세는 뭡니까? 부가세죠.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를 쫓아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본세를 쫓아간다. 따라서 지금 그 과세에 표현되는 세목, 밑줄 과세에 표현되는 세목, 이게 바로 본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지방교세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를 쫓아가는 거니까 취득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의 지방교세다. 그러면 재산세의 지방교세는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과세의 기준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고요? 본세를 쫓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간 가산세다.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를 쫓아가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단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뭐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로 간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3번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역시 지방소득세는 비록 부가세는 아니지만 그 과세에 표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쫓아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맞대응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별표 하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취득과 양도죠. 그러면 이때 바로 인지세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는 바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매매 계약서니까 누구와 매도자와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처분 단계죠. 그 다음에 매수자는 취득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인지세가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국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번 농어촌 특별세는 뭡니까 여러분?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3번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취득 단계죠. 4번 등록면허세 역시 취득 단계 되는 거죠. 5번 지방소득세 잘 보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꼭 좀 비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의 보유 단계 부가세로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고 무슨 단계는 처분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반해서 뭐는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취득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했죠. 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는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중요한 요건을 좀 잡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과세권자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역시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거죠. 2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 시가 편익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단 주의하라.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수선을 제외한 이 공동주택일 때의 개수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4번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자, 임시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죠. 다만 조건이 뭡니까?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 되죠. 자, 4번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 재산으로서 수탁자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 자, 요거 한번 좀 잠깐 보죠. 여러분 뭐 민법을 통해서 신탁은 너무나 잘 배우셨을 거라 믿고요. 일단은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그래서 당사자 관계가 바로 위탁자와 수탁자죠. 그래서 재산 소유자가 신탁법상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다가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죠? 위탁자한테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게 바로 누구한테 가면은 수익자한테 가면은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탁법상 신탁은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다. 위탁자 또 수탁자, 수탁자 또 위탁자, 수탁자 또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고 이렇게 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나올 때는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과세하는 거죠. 이때 여기 이 과세되는 세율이 작년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 4%로 과세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준세율 4%로 과세한다는 거. 네, 그래서 4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탁자부터 위탁자한테 가면 비과세지만 수탁자부터 위탁자한테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왔기 때문에 수익자한테 왔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과세가 될 때 적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4%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관련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이죠. 자, 환매권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환매권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역시 여러분 환매권은 민법에서 잘 배우셨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 매수자로부터 매도자일 때에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요 5번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니까 뭐다? 비과세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개입 없이 단순히 환매 등기가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사적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적 계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합니다. 이때 과세가 되는 세율은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때 당연히 표준세율은 매매니까 4%가 되고요. 4%에서 2%를 뺀 2%로 과세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의 사례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매도자가 A건설법인이고요. 매수자가 이승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승기인데 너라고 불러내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게 건설법인과 이승기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매도자가 법인이고 그리고 매수자가 개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바로 국지외수 공판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언제로 제시가 됐습니까? 2015년 9월 1일로 되어 있네요. 9월 1일. 그러면 이때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이걸로 취득 시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일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바로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가 이루어졌네요. 등기가 2015년 8월 25일 날에 등기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빠른 날이 바로 8월 25일이 빠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에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5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일단은 주택일 때는 제일 먼저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 건물의 원시 취득일 때는 원시 취득, 즉 뭐 한 거죠, 여러분? 신축한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표준세율 몇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2.8%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라고 됐죠. 자, 그러면 상속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상속을 받았네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이게 1가구 1주택일 때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즉 무슨 세율 적용 대상이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일 때는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것이죠. 그러나 기타 나머지는 이외의 주택일 때는 이때는 그냥 표준세율 2.8%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기 2주택의 상속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2주택의 상속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에 표준세율 2.8%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매매네요. 그러면 3번, 4번, 5번은 하나같이 주택의 매매인데요. 주택의 매매일 때는 반드시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원 이하이면 1%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2%가 되는 거고요.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그럼 보죠. 3번.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다 그랬으니까 몇 프로죠? 1%가 되는 거죠. 2번.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이때는 주택 취득수와 관계없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조건에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주택의 수와 주택의 소재지는 묻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가액만 가지고 세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5번.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취득 가액의 3%인데 4%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등록 면허세 넘어가죠.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됐죠. 1번. 등록 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됐죠. 지금 뭘 물어봤죠? 옳은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1번은 바로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인데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또는 구가 되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특별시 광역시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특별시 광역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등록 면허세에 과표한다. 예,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지상권과 가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는 자,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할 때는 무슨 가액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거죠. 자,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지상권과 가등기니까 1000분의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1000분의 2.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과표와 세율이 다 틀렸죠. 문제에는 여기가 지금 채권 금액으로 나오고 세율이 1000분의 3으로 나왔기 때문에 3번은 다 틀렸죠. 자, 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아니죠. 등록 면허세 세액이 6,000원이면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받는 거죠? 6,000원으로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등록 면허세 독특한 과세 최저한이 되는 거죠. 과세 최저한이 된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최저 얼마를 받아라? 6,000원을 받아라. 6,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하겠습니다. 5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기한 후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일 때는요, 신고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는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물론 등록 면허세 역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도 원칙적으로는 기한 후 신고를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7번 넘어갈까요? 자, 재산세 과세균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서 잘못된 것은 자, 재산세 납세무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별표 3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네요.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는 세부적으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1번.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다 어느 현재라서 여러분 과세 기준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 바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공부상이죠. 자, 요거죠, 여러분.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됐죠.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런데 그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아직 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 공부상의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게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라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등기도 안 되어 있고 별도 6월 10일까지의 소유권 변동 신고도 없고요. 그럴 때는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는 안 됐지만 신고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신고에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공부상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제시된 조건을 보시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간다? 공부상으로 찾아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자, 3번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일 때에 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획을 체결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와 있죠, 여러분? 수탁자한테 넘어온 상태죠. 그런데 이때 이 수탁자한테 넘어온 상태에서 6월 1일이 도래가 됐다는 얘기죠. 6월 1일이 도래됐다. 그러면 이때 수탁자가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비과세지만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이때는 요게 2014년도 개정돼 갖고요. 2013년도 이전까지는 위탁자가 납세무자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개정이 돼서 이때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누가 내라?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말로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다? 수탁자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때는 누구다 여러분? 매수 계약자죠. 4번 아주 중요하네요, 여러분. 자, 이때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도자일 것, 두 번째 연부 매매일 것, 세 번째 무상 사용권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권이 매수 계약자한테 부여된 거죠.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과세권자가 매도자고 여기는 매도자죠, 여러분. 그리고 연부매매니까 2년 이상에 걸쳐서 연부연납하니까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죠. 이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연부매매일 것, 사용권의 무상부여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빠졌네요.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6월 1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는 국가 등이지만 공부상의 소유자는 국가 등이지만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매수 계약자니까 이때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뭐는 내라? 재산세는 내라.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자, 소유권 귀속의 불분명으로 인한 사실상 소유자 모르겠다. 이때는 누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용자죠. 이걸 출제를 바꾸죠.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별표 3가지죠. 별표 3개. 그래서 토지의 구분 역시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와 함께 쌍두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분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 구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3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분리가 있고요. 둘째 별도가 있고요. 세 번째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는 거죠. 특히 여기 별도나 종합은 무슨 과세죠? 여러분 합산과세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야 되겠죠. 어디 있는 거?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별도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해서 무슨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8번은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개인 소유 농지로서 과세기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밑줄 농지죠. 자, 전답과수원이란 농지에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역시 1번은 007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번 군에 소지하는 축산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가 당연히 0.07%가 되는 거죠. 3번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성격에 임하니까 역시 0.07%가 되는 거죠. 4번 공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죠. 그러면 이때는 별다른 말은 없으면 그냥 0.2% 돌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이나 고급주택. 자, 5번 요거는 별장이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과세되는 거죠? 바로 주택 건물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종합문제 스타일이죠. 1번 재산세 과세기는 매년 6월 1일이며 맞죠, 여러분? 그런데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배우고 있죠, 여러분? 토구, 건칠, 그 다음에 하반월 그랬죠, 여러분. 하반월.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토지는 9월 16일 또 9월 말일까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9월 말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1번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상반월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됐으나 6월 1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6월 10일까지 그렇죠. 6월 10일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 거죠. 3번 시장 군수가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에 한해서 밑줄 해당 연도에 한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재산세는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탄력세율이죠. 자, 이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 역시 탄력세율이지만 재산세에서 탄력세율은 반드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과세기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교부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그렇죠. 바로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재산세의 부가세죠. 자, 이때 재산세 부가세는 바로 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에 대해서 20%를 바로 지방교육세로서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다만 취득세는 종전취득세와 종전등록세로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서 낸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10번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이 나왔죠, 여러분. 자,
요거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문제네요. 자, 별표 2개 정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맞죠? 2번, 아니죠. 2번이 아니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말이죠, 뭐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뭐와 토지, 이렇게 되죠. 뭐와 주택분과, 그 다음에 뭐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토지분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세액과 그 다음에 별도 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합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아니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주택 공시가격 합격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6억 원을 뺄 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얼마 빼는 거죠, 여러분? 3억 원을 빼주죠. 그래서 바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결론은 얼마를 초과해야만, 9억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과표를 물어본 거고요. 4번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물어본 거고, 5번은 세부담 상한선을 물어본 거죠.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11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양도의 개념은 별표 2개. 자, 1번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이나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유상양도 사실상 이전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에 의한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한다. 요거는 대물 변제니까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3번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렸네요,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 별표 3개 빡빡빡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때에 이 부담부 증여는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요거는 유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유상. 그리고 요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부분,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죠, 여러분. 예외가 바로 뭐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우자 간일 때 이때는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전액 뭐로 보는 거죠? 증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액 증여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된다. 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게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추정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 규정은 항상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기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 3가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이죠.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 담보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4번과 5번은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들 2인방이 나왔네요. 3인방 하면 이제 하나가 더 있죠. 공유권의 분할,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2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별표 3개짜리죠. 비과세죠. 자, 그럼 지금 이거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해 잘못된 설명을 물어봤죠. 1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그때는 보유 기간을 묻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1번은 보유 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2번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당시에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는 것은 양도 시점에서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요. 따라서 보유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3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할 때 배우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바로 3번은 1세대의 예외 규정이죠. 4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갖춰. 자, 여러분 4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뭐다고 여러분?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얘는 여러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의미가 거의 없어요. 이 규정은 원래 서울특별시와 과천시와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라는 신도시에 적을 때는 과거에는 여러분 그 주택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할 걸 요구했었어요.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고? 거주. 근데 지금은 그 2년 이상 거주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장기 저당 담보 제공 주택일 때는 지우고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는 크게 없죠, 여러분. 단 요걸 출전이 어쨌거나 요거를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 보유 기간의 제한은 받는 거죠. 즉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상속인이 원래부터 하나 갖고 있던 일반 주택 하나 이렇게 몇 주택 상태에서는 2주택 상태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2주택 상태일 때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되느냐?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이러한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또는 농어촌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정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이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렸다. 왜 틀렸다?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이때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주택으로 보아서 과세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을 물어봤네요. 공제 받을 수 없는 걸 물어본 거죠. 몇 개인가? 다만 보유 기간은 묻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볼까요? 기업, 조합원 입주권이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거죠. 그럼 이거는 원조합원한테만 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러한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 공제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바로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못 받죠. 국내 거만 혜택 주는 거죠.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리을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죠. 그럼 이때 이러한 미등기 양도들은 특별공제도 기본공제도 모두 못 받죠. 그 다음에 미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했다. 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물어본 게 뭡니까? 둘 다 받지 못하는 걸 물어봤죠.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 그럼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 공제도 안 해주죠. 그래서 답은 1번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과세 표현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관한 설명 드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자, 1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월 이내다? 2월 이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을 묶어주시고요. 2번이 바로 예정신고 기한의 원칙이라면 3번이 예외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3번 보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으니까 이 대금을 청산한 시점에서는 아직은 무효죠. 왜?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이때는 비로소 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유효로 바뀌는 거죠, 유효.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러한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을 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허가일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허가일을 기산점 하려면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어야 된다는 조건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자,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 이내에 바로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또는 무슨 신고했다?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오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되는 거죠? 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4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죠. 부가 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가 한다죠.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5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분할 납부와 물납이 인정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분납과 물납은 확정 신고는 물론 예정 신고 때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보죠. 종합문제죠.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분류과세. 그렇죠. 분류과세. 1번. 2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한다. 맞죠? 근데 대금을 청산한 날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을 양도 또는 취득시를 한다는데 아니죠.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양도소득세는 절대로 계약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감환까지만 적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당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 계산하여 양도 차익을 과세하고 장기보유 투표를 공제한다. 그렇죠, 여러분?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과 장기보유 투표를 공제 안분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마지막 16번. 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겠습니다.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받으면 그때 대여하는 부동산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임대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2번.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며 그렇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다만 이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말하는 거죠. 전세권과 임차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상권과 지역권은 아니다라는 거 꼭 체킹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3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자, 이 비과세는 주택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반드시 1주택 소유자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1주택 소유자. 그래서 1주택 소유자가 그 1주택을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면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근데 지금 여기서는 3번은 1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2주택 소유자죠. 2주택 소유자. 그 중에서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 임대죠. 이때는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그 하나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했을 때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다. 그렇죠.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5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해설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